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의 70평형 펜트하우스. 통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신 파편으로 흩어졌다. 헤라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화병의 위치를 1cm 왼쪽으로 옮겼다. 그녀가 입은 실크 블라우스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광택을 내며 우아함을 더했다.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들인 선주, 윤희, 경아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는 날이다. 헤란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며 얻어낸 전리품이자 자신이 동창들 사이에서 차지한 정점의 증명서였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선주였다.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장 위에 놓인 명품. 향수병들을 훑는 선주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시샘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 헤란아. 집이 정말 잡지에 나오는 곳 같다. 역시 넌 우리 중에서 제일 잘 나갈 줄 알았어. 선주의 목소리는 과하게 높았다. 그녀는 헤란의 집을 칭찬하면서도 거실 한쪽에 놓인 이탈리아제 수입 소파의 가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선주는 남편의 박봉 공무원 월급을 쪼갰으며 살아온 자신의 남루한 일상을 들키지 않으려 더욱 요란하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어 도착한 윤희는 여전히 눈부신 미모를 자랑했지만 그녀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예, 헤란아. 여긴 뷰가 다 했네. 우리 집 빌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윤희는 여유로운 척 농담을 던졌지만 헤란은 그녀의 웃음 끝에 걸린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윤희의 남편이 최근 무리한 투자로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이미 건너 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경아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에 커다란 숄더백을 메고 있었다. 작가라는 직업답게 그녀는 집의 화려함보다는 친구들의 표정을 살피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네 사람은 헤란이 미리 주문해둔 고급 케이터링 음식 앞에 모여 앉았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라는 상투적인 건배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평화로운 공기는 금세 균열을 일으켰다. 시작은 선주였다. 근데 얘들아, 이번에 은진의 아들 서울대 의대 갔다며? 학원도 안 보내고 집에서만 공부시켰다는데 대단하지 않니? 선주의 말은 헤란을 겨냥한 것이었다. 헤란의 아들이 최근 명문대 진학에 실패하고 재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선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헤란의 미소가 잠시 경직되었다.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니까. 우리 애는 좀 예민해서 환경을 타더라고. 이번엔 강남의 유명한 기숙 학원 들어갔어. 거기가 한 달 수강료만 500이라더라. 헤란은 돈의 액수로 자녀의 성적을 방어하려 했다. 그것은 이 집단에서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그러자 이번엔 윤희가 끼어들었다. 500? 어머, 너무 싸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나한테 선물한다고 백화점에서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예약해놨던데. 난 그런 거 부담스럽다고 해도 막무가내라니까. 윤희의 목소리는 당당했지만 헤란의 눈에는 윤희가 들고 있는 찻잔의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거짓말이야. 헤란은 확신했다. 윤희의 얼굴에는 파산 직전의 사람이 느끼는 특유의 조급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친구들의 시기 어린 시선과 과장된 자랑이 얽히는 동안 경아는 묵묵히 와인만 들이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낚아채기 위한 미끼들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헤란은 반장이었고 선주는 전교 1등이었으며 윤희는 퀸카였다. 그때의 서열은 성적이나 외모 같은 단순한 지표로 결정되었지만 쉰을 바라보는 지금의 서열은 훨씬 더 잔인하고 복합적이었다. 집의 평수, 남편의 직함, 자녀의 대학, 그리고 피부과 시술에 쓴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이 합산되어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헤라는 갑자기 속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 화려한 집에서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초라함을 확인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만끽하는 것이었을까? 아마 후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샴페인의 끝맛이 써졌다. 우리 다음 모임은 윤희네 집에서 하면 되겠네. 그 다이아 반지도 구경할 겸. 선주가 쐐기를 박듯 말했다.
윤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집 정원이 지금 딱 예쁠 때니까 그때 봐.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고 질투 위에 시기가 덮이는 오후였다. 헤라는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추상화를 바라보았다. 엉망으로 뒤엉킨 선들이 마치 지금 자신들의 관계처럼 보였다. 겉으로는 조화로운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날카로운 붓질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림. 식사를 마치고 과일이 나올 무렵 헤라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오늘 모임의 승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남은 것은 허기진 마음뿐이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헤라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헤란이 저 집 사실 대출이 반 이상이래. 변호사 남편이라도 요즘 불경기라 수입료도 예전 같지 않다더라고. 선주의 목소리였다. 어머 정말? 하긴 그러니까 저렇게 유난스럽게 집들이를 하지. 진짜 부자는 티도 안 내는 법이잖아. 윤희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헤라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유리성이 친구들의 입방아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녀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누군가 불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 묘한 서열 관계의 본질이었다. 헤라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하고 다시 거실로 나갔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관대한 여주인의 미소를 지은 채였다. 자, 과일 먹자. 이거 백화점에서 줄 서서 사온 최고급 샤인 머스켓이야. 헤란의 목소리는 경쾌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헤란의 펜트하우스 집들이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날의 잔상은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 위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은근히 과시하는 사진들과 영혼 없는 축하의 이모티콘 사이에서 가장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는 단연 윤희였다. 윤희는 백화점 라운지 한 구석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살폈다. 예전만큼 팽팽하지 않은 눈가와 입술 주변의 잔주름을 가리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남편의 회사는 사실상 가동을 멈췄고 압류 통지서가 집 안 곳곳에 붙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였다. 하지만 윤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 그 자체보다 가난해 보이는 것이었다. 여고 시절 전교생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퀸카였던 그녀에게 초라함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오늘은 선주와 단둘이 만나기로 한 날이다. 선주는 학창시절 공부는 잘했지만 외모 콤플렉스가 심해 늘 윤희 주변을 맴돌던 아이였다. 윤희는 그런 선주를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다. 선주는 비록 큰 돈은 아니어도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과 안정적인 남편을 방패 삼아 윤희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윤희는 오늘 일부러 가장 화려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3년 전 남편이 잘나갈 때 사주었던 H사 버킨백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 가방은 이미 중고 시장에 내놓으려다 마음을 바꿔 다시 들고 나온 것이었다. 윤희는 가방의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가방이야말로 그녀의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둥이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자 선주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선주는 윤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의 손목에 걸린 가방으로 시선을 던졌다. 어머 윤희야. 그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아니니? 구하기 정말 힘들다던데 역시 넌 능력이 좋다. 선주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가방의 가죽 질감과 로고의 위치를 훑고 있었다. 윤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가방을 옆자리에 놓았다. 응, 남편이 하도 성화라 어쩔 수 없이 샀어. 난 좀 더 작은 게 좋은데 말이야. 거짓말은 내뱉을수록 더 큰 거짓말을 불러왔다. 선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혜란이는 정말 좋겠더라. 집이며 차며 다 최고급이잖아. 근데 너 그거 아니?
혜란이네 시댁에서 혜란이 좀 무시한대. 출신이 좀 떨어진다고 말이야. 선주는 정보를 공유하는 척하며 혜란을 깎아내렸다. 누군가를 끌어내림으로써 자신들의 서열을 방어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윤희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선주의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선주가 갑자기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 이거 한 번만 구경해도 돼?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 보인다. 윤희가 제지할 틈도 없이 선주의 손이 가방에 닿았다. 선주는 가방의 내부 안감을 슬쩍 확인하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선주는 혜란의 집들이 이후 윤희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간 명품, 감별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공부를 해온 터였다. 윤희의 가방은 진품이었지만 선주의 눈에는 가방 핸들에 미세한 해짐이 포착되었다. 새로 샀다더니 중고였거나 예전에 쓰던 거네. 선주의 확신은 쾌감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더 잔인한 방식으로 윤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맞다, 윤희야. 우리 다음 달 모임은 내가 말한 그 다이아 반지 구경하는 날이지? 은주랑 경아도 다들 기대하고 있더라. 너희 집 정원에서 파티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윤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집 정원은커녕 당장 다음 달 관리비조차 막막한 처지였다. 아, 그게 우리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힐지도 몰라서 날짜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주는 그 떨림을 만끽하며 쐐기를 박았다. 설마 우리 피하는 건 아니지? 우린 친구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다는 말은 선주가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말이었다. 그것은 너의 불행을 이미 알고 있으니 항복하라는 항복 권고와 다름없었다. 윤희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품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짓밟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짙게 발랐다. 선주에게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선주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윤희야, 여기 봐. 요즘은 명품 가방도 렌탈해주는 곳이 많다더라. 신기하지 않니? 선주는 화면을 윤희 쪽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내 가방도 혹시 빌린 것이 아니냐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주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아까부터 왜 자꾸 가방 타령이야? 내가 뭘 들든 무슨 상관이니? 윤희의 날 선 반응에 선주는 눈을 크게 뜨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냥 내 가방이 예뻐서 그런 건데. 너 요즘 예민하구나? 혹시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선주의 집요함 앞에 윤희는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그때 마침 경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희는 구세주를 만난 듯 전화를 받으며 카페를 빠져나왔다. 뒤편에서 선주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 윤희의 손에는 여전히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장 저녁거리를 살 돈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길가에 세워진 쓰레기 더미 옆을 지나며 문득 생각했다. 이 가방과 저 쓰레기 더미의 차이는 무엇일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마법이 풀리는 순간 이 가방도 그저 낡은 가죽 덩어리에 불과할 텐데. 윤희는 가방을 품에 꽉 안았다.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자신이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 카페에 홀로 남은 선주는 윤희가 남기고 간 커피잔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윤희의 파멸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멸이 자신에게 줄 기묘한 안도감을 말이다. 가장 친한 친구의 추락을 지켜보며 자신의 평범함을 위로받는 이 잔인한 유희는 여고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었다. 선주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애들아, 오늘 윤희 만났는데 좀 안 좋아 보이더라. 우리 윤희 많이 챙겨줘야 할 것 같아. 걱정을 가장한 폭로였다.
그렇게 두 번째 챕터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은 이제 가방의 브랜드에서 인생의 진실 유무로 옮겨가고 있었다. 헤란의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윤희의 낡은 명품 가방을 거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헤란은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케줄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남의 유명 재수 학원 시간표가 빼곡히 적힌 그 종이는 헤란에게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이 걸린 도박판의 설계도와 같았다. 헤란의 아들 지우는 지난해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다. 남편이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며 세상의 모든 정점을 가졌다고 믿었던 헤란에게 아들의 실패는 완벽한 성벽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그 균열을 메우기 위해 헤란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기숙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고 주말마다 유명 입시 컨설턴트를 만나며 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보다 헤란을 더 괴롭히는 것은 친구들의 시선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공부로는 늘 자신을 앞질렀던 선주의 존재가 가시처럼 목에 걸렸다. 선주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헤란의 발끝에도 못 미쳤지만 그녀의 딸 서윤이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헤란의 모든 부유함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주가 헤란의 집 근처로 찾아왔다. 선주는 낡은 에코백을 메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헤란의 펜트하우스를 비웃는 듯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 카페에 마주 앉았다. 헤란은 일부러 가장 비싼 애프터눈 티세트를 주문하며 자신의 경제적 우위를 확인시키려 했다. 하지만 선주는 메뉴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헤란아, 지훈이는 요즘 공부 잘 되니? 우리 서윤이는 이번에 의대 본과 올라가더니 잠잘 시간도 없다고 투덜대네. 엄마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체력이 걱정이야. 선주의 말은 얼핏 보면 자식 걱정 같았지만 그 안에는 의대생 엄마라는 훈장을 헤란의 얼굴 앞에 들이미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숨어 있었다. 헤란은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훈이도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꽤 잘 나왔어. 작년엔 컨디션 조절 실패였지 실력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이번엔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내가 다 피곤해. 헤란은 지훈의 성적을 부풀려 대답했다. 있지도 않은 모의고사 점수를 만들어내는 순간 헤란의 가슴속엔 서늘한 공포가 스쳤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선주는 헤란의 거짓말을 눈치챈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 그래? 서울대 의대면 우리 서윤이랑 동문 되겠네. 나중에 지훈이 들어가면 서윤이한테 족보라도 좀 챙겨주라고 할게. 의대는 선후배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 선주의 목소리는 자비로운 승리자 같았다. 족보라는 단어는 재수생 엄마인 헤란에게 가장 모욕적인 단어였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성벽 너머의 전유물을 나눠주겠다는 그 오만함. 헤란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선주의 에코백을 훑었다. 선주야, 너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니니? 서윤이 의대도 보냈는데. 남편분한테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하지 그래. 의대생 엄마 체면이 있지. 헤란의 공격에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가방이 무슨 상관이니? 우리 서윤이가 나중에 의사 돼서 첫 월급으로 사주겠다는데 난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가방보다 딸아이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진짜 명품 아니겠어? 선주의 반격은 완벽했다. 헤란이 가진 모든 물질적 가치를 자식의 효도라는 정신적 가치 아래로 깔아뭉개버린 것이다. 헤란은 할 말을 잃었다. 비싼 가방을 들고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재수생. 아들을 둔 엄마는 의대생 딸을 둔 가난한 친구 앞에서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때 우연히 카페를 지나던 경아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경아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단번에 읽어냈다. 둘이 여기서 뭐해? 무슨 대화가 이렇게 뜨거워? 경아의 물음에 선주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아니, 헤란이가 지훈이 서울대 의대 갈 것 같다고 자랑하길래 축하해주고 있었어. 선주는 헤란의 거짓말을 공론화시켜버렸다. 이제 헤란은 돌아갈 길을 잃었다. 만약 지훈이 올해도 실패한다면 헤란은 친구들 사이에서 평생 허풍쟁이로 낙인 찍힐 판이었다. 헤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뭐. 노력하고 있으니까.
경아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식 농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다들 너무 목매는 거 아니야? 난 가끔 너희 보면 안쓰러워. 그 계급장이 뭐라고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니. 경아의 말은 전곡을 찔렀지만 이미 서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해란과 선주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해란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해란아, 나 먼저 갈게. 서윤이가 오늘 과 동기들이랑 파티한다고 해서 집 좀 치워줘야 하거든. 지훈이한테 전해줘. 서윤이 누나가 응원한다고. 선주가 떠난 자리엔 차갑게 식은 찻잔과 해란의 비참함만이 남았다. 해란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다. 너 꼭 서울대 의대 가야 해. 그래야 엄마가 살아. 차마 보내지 못한 문자가 임시 저장함에 쌓여갔다. 그날 밤 해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선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의대생 엄마. 그 네 글자가 해란의 펜트하우스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해란은 거실로 나와 통창 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중에 자신의 아들이 안착할 자리는 어디일까? 해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명품 반지와 정교한 네일 아트로 치장된 손이었지만 그 손은 이미 질투와 강박으로 검게 타들어가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해란의 당황한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비록 낡은 아파트에 살고 여름엔 에어컨 전기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의대생 엄마라는 타이틀은 그 모든 가난을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시켜 주었다. 선주는 단체 채팅방에 서윤이 의대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우리 서윤이 실습 나가서 고생이 많네. 엄마는 너만 믿는다. 순식간에 달리는 친구들의 부러운 댓글들을 확인하며 선주는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해란의 눈부신 부유함 뒤편에서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았던 선주에게 자식의 성공은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 수단이었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유리 울타리 아래서 그녀들은 서로의 자식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서열을 확인하고 있었다. 해란의 펜트하우스와 선주의 낡은 에코백 사이에서 자녀의 대학 합격증은 이제 단순한 성적표를 넘어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최종 판결문이 되어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 해란은 지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만든 이 감옥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갔다. 해란의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미묘한 균열은 선주의 의대생, 딸 자랑과 윤희의 가짜 명품 가방 소동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서로의 현재를 난도질하던 그녀들 앞에 이번에는 봉인되었던 과거가 소환되었다. 발단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던 경아의 느닷없는 제안이었다. 얘들아, 나 이번에 신작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썼던 공동 일기장을 찾았어. 기억나? 우리 넷이 돌아가며 쓰던 거. 경아의 메시지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자마자 정적이 흘렀다. 30년 전 보라색 가죽 커버에 금색 자물쇠가 달렸던 그 일기장은 사춘기 소녀들의 유치한 비밀과 질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해라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 일기장 안에는 자신이 지금의 변호사, 남편을 만나기 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났던 가난한 고시생과의 연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선주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학창시절 해란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가방을 몰래 찢으려 했던 자신의 뒤틀린 심사가 일기장 어디쯤에 적혀 있을지 두려웠다. 윤희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학교의 꽃이라 불리던 시절 자신이 사실은 부잣집 딸이 아니라 파출부 일을 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고백을 경아에게만 살짝 털어놓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칠 뒤 네 사람은 경아의 작업실 근처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다. 경아는 빛바랜 보라색 일기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보니까 우리 참 어렸더라. 해란이 넌 그때 정말 순수하게 사랑을 꿈꿨고 선주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 윤희는 가장 비밀이 많았지? 경아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뼈가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1996년의 공기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헤라는 다급하게 일기장을 덮으려 했다. 경아야, 이런 해묵은 걸 왜 들춰내니?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때 철없던 소리들 봐서 뭐해. 헤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경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페이지를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다. 10월 12일. 헤란이가 울었다. 아버지가 그 오빠를 만나면 다리를 분지르겠다고 했단다. 헤란이는 사랑만 있으면 단칸방에서도 살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헤란이가 들으면 코웃음 칠 이야기지. 경아의 시선이 헤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스쳤다. 헤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단칸방이라니. 지금 그녀가 누리는 70평 펜트하우스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과거의 망령이었다. 선주는 그 광경을 보며 고소하다는 듯 웃었지만 다음 화살은 그녀를 향했다. 선주야, 넌 여기 헤란이에 대해 참 많이 썼더라. 헤란이는 돈만 아니면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언젠가 내가 헤란이보다 훨씬 잘난 아들을 낳아서 복수할 거다라고. 아,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네. 경아가 읽어내려가는 문장마다 선주의 열등감이 뚝뚝 묻어났다. 의대생 딸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던 선주의 자부심은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된 헤란을 향한 저열한 경쟁심의 산물이었음이 폭로된 것이다. 윤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경아의 눈치를 보았다. 경아는 윤희를 향해 슬쩍 미소 지었다. 윤희, 너 기억나? 너희 어머니가 학교 매점에서 일하실 때 내가 모른 척 지나갔던 날 쓴 일기 말이야. 내가 너무 예뻐서 아무도 내 집안 형편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너 혼자 얼마나 가슴 졸였니? 지금 내 가방이 무거운 것도 혹시 그때 그 가난의 냄새를 지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찻집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짜 명품백보다 더 아픈 진실, 그녀가 평생을 걸쳐 세공해온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가면이 경아의 입술 끝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경아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친구들이 자신을 가난한 작가라며 은근히 무시하고 서열 밖으로 밀어냈던 것을. 하지만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그녀들은 잊고 있었다. 경아는 이 일기장을 바탕으로 소설을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목은 유리 울타리라고 정했어. 겉으로는 투명하고 아름답지만 서로를 가두고 상처 입히는 그 울타리에 갇힌 여자들 이야기. 경아의 선언은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경아,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이런 걸 무기로 우릴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경아는 소리내어 웃었다. 협박이라니? 난 그냥 기록하는 것뿐이야. 너희가 지금 서로를 짓밟으며 누리는 그 서열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건지 말해주고 싶어서. 찻집을 나서는 그녀들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다. 헤라는 운전대를 잡고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선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화풀이를 했다. 너 이번 시험 점수 잘 안 나오기만 해봐. 엄마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선주의 복수심은 이제 자신의 딸을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윤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 붙은 압류 딱지를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매점 일을 부끄러워했던 소녀는 이제 남편의 파산을 부끄러워하는 중년이 되어 있었다. 경아는 작업실로 돌아와 일기장을 책상 위에 펼쳤다.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자신의 글을 읽었다.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 서열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될까? 아니면 더 큰 감옥을 짓고 서로를 가두게 될까? 경아는 씁쓸한 표정으로 펜을 들었다. 친구들의 비밀을 들춰낸 그녀의 반격은 정의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이 서열 싸움에 동참하고 싶은 뒤틀린 욕망 때문이었을까? 찻집의 낡은 조명 아래서 시작된 일기장의 소동은 그녀들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제 서열의 정점에는 돈 많은 헤란도 의대생 엄마 선주도 아닌 진실의 열쇠를 쥔 경아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경아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유선지 위에 휘갈겨 쓴 소녀들의 필체는 시간이 흘러 비수가 되었고 그 비수는 이제 그녀들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조준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헤란의 펜트하우스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그 안의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잠들지 못했다. 경아의 작업실에서 일기장 소동이 있은 후 동창들의 단체 채팅방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헤라는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창밖의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경아가 들춰낸 과거의 편린들이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의 사냥개 같은 본능이 향한 곳은 윤이었다. 윤희의 그 떨리던 손, 그리고 선주가 슬쩍 흘린 중고 가방 의혹. 헤라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윤희 남편의 회사 사정을 수소문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참혹했다. 이미 2달 전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살고 있는 빌라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소식이었다. 헤라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지훈의 재수 때문에 선주에게 밀리던 서열의 하중이 윤희라는 더 낮은 바닥을 발견하자 비로소 분산되는 기분이었다. 헤라는 즉시 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남의 한 일식집 밀실에서 만났다. 너 들었니? 윤희네 말이야. 그냥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대. 헤란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선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다. 어머 정말. 어쩐지 그날 가방이 좀 꼬질꼬질하더라니. 걔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숨기고 산대? 우리한테 솔직히 말했으면 돈이라도 좀 모아줬을 텐데. 선주의 말은 위선적이었다. 그녀는 윤희의 몰락을 확인하며 자신의 평범한 삶이 승리했음을 확신했다. 의대생 딸을 둔 엄마로서 이제 부자 친구 윤희는 자신의 자부심을 돋보이게 할 비참한 배경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윤희를 불러내기로 했다. 일종의 확인 사살 모임이었다. 며칠 뒤 윤희는 헤란과 선주의 호출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윤희는 여전히 화려하게 꾸미려 애썼지만 옷감 사이로 스며든 조급함과 피로함은 숨길 수 없었다. 헤라는 일부러 윤희의 눈앞에서 비싼 코스 요리를 추가하며 대화를 주도했다. 윤희야,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상했다. 남편 사업은 좀 어때?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 선주랑 나랑 힘 합치면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헤란의 제안은 친절의 탈을 쓴 칼날이었다. 윤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무슨 소리야, 헤란아. 우리 남편 사업 잘 돼. 요즘 좀 바빠서 그렇지. 윤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선주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거짓말 마, 윤희야. 이미 소문 다 났어. 너희 집 거실에 압류 딱지 붙었다면서. 우린 친구니까 괜찮아. 근데 넌 왜 끝까지 우릴 속이니? 우리가 웃습니까? 선주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것은 속은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감히 서열 아래에 있는 주제의 위를 선점하려 했던 윤희에 대한 징벌이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30년 넘게 지켜온 아름답고 부유한 윤희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떻게 알았어? 윤희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처절했다. 헤라는 차갑게 웃으며 와인을 마셨다. 알고 모르고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그동안 우리 앞에서 가짜 명품 들고 비싼 척한 게 문제지. 우린 진심으로 널 걱정했는데 넌 우릴 기만한 거잖아. 헤라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순식간에 입장을 바꿨다. 이제 윤희는 가난한 친구가 아니라 사기꾼이 되어 있었다. 윤희는 식탁 아래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기만했다고?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를 친구로 본 적 있어? 내가 잘 나갈 때는 어떻게든 비위 맞추려 들더니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사냥감 몰듯이 몰아세우는 게 너희가 말하는 우정이야? 윤희의 반격에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우정? 예, 윤희야. 우정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넌 이미 우리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 고등학교 때처럼 얼굴 예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아니? 현실은 냉정해. 선주의 말은 잔인했다. 여고 시절 윤희의 그림자였던 선주는 이제 권력자가 되어 윤희의 추방을 선언했다. 그때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경아가 입을 열었다.
경아는 이 모든 과정을 녹음기라도 켠 듯이 관찰하고 있었다. 참 대단들하다. 친구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하는 짓이 고작 이거니? 너희 정말 징글징글하다. 경아의 일침에 혜란이 나를 세웠다. 경아, 너는 빠져. 너도 사실은 속 시원하잖아. 내 소설 소재 생겨서 좋지 않니? 경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응, 솔직히 소설 소재로는 최고네. 근데 너무 슬퍼서 못 쓰겠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보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럽거든.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가방에는 여전히 H사 로고가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 가방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비루한 허영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나갈게. 너희가 원하던 게 이거라면 성공했어. 나 정말 다 잃었거든. 돈도 집도 그리고 너희라는 껍데기뿐인 친구들도.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식집을 나갔다. 혜란과 선주는 남겨진 비싼 음식들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체기가 올라왔다. 혜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 대시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 윤희를 짓밟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슴속은 오히려 더 큰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다음 타깃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였을 것이다. 선주 역시 집으로 돌아가 의대생 딸의 방을 서성였다. 서윤아, 엄마는 너밖에 없어. 알지? 너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윤희 아줌마 꼴 나면 엄만 죽어. 선주의 집착은 이제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은 이제 경제적 파멸이라는 실체를 얻어 그녀들의 관계를 찢어놓았다. 파산의 냄새는 단순히 돈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파산을 의미하고 있었다. 혜란의 집들이에서 시작된 이 연쇄 반응은 이제 한 명의 희생자를 낳고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경아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윤희가 남긴 찻잔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의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혜란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 그리고 선주의 딸 서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희를 서열 밖으로 밀어낸 뒤 혜란은 승리자의 만찬을 즐길 줄 알았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공허했다. 혜란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아내와 성공한 엄마라는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로펌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함 뒤에서 젊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혜란은 이를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서열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의 손실이자 친구들 앞에서 당할 치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아들 지훈에게서 터져나왔다. 어느 늦은 밤 기숙 학원에 있어야 할 지훈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현관문에 들어섰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서울대고 의대고 다 집어치우라고. 지훈의 절규는 혜란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동안 혜란의 강요에 못 이겨 상습적으로 항불안제를 복용해왔고 급기야 환각 증세까지 보이며 학원에서 소란을 피운 뒤 퇴소 조치당한 상태였다. 혜란은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붙잡고 울기보다 먼저 현관문을 잠갔다. 이 소리가 이웃에게 들릴까봐, 그리고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훈아, 일단 들어가자.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내일 컨설턴트 선생님 다시 만나서. 혜란의 말은 아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체면을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선주는 이미 혜란의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지훈의 퇴소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선주에게 그것은 윤희의 파산보다 훨씬 더 짜릿한 정보였다. 선주는 즉시 경아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다. 경아야, 너 혜란이네 소식 들었니? 지훈이가 학원에서 사고치고 쫓겨났대. 약까지 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더니 속은 아주 엉망진창이었나 봐. 선주의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다. 경아는 그런 선주를 보며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선주야, 애가 아프다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미네? 우리 동창이잖아. 경아의 일침에도 선주는 멈추지 않았다. 동창?
혜란이가 언제 우릴 동창으로 대접이나 해줬니? 자기 밑에 깔아두고 구경하는 관상용 식물쯤으로 여겼지. 이제 혜란이도 자기가 만든 지옥에서 좀 구석구렁이를 기어봐야 해. 며칠 뒤 선주는 혜란의 집을 불쑥 찾아갔다. 혜란은 초췌한 안색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진하게 화장을 하고 그녀를 맞이했다. 혜란아, 지훈이 소식 들었어. 얼마나 속상하니? 우리 서윤이가 의대 본과라 정신의학 쪽 교수님 잘 아는데 지훈이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게 할까? 선주의 제안은 친절을 가장한 확인 사살이었다. 혜란은 찻잔을 든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지훈이는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해서 집에 온 거야. 입시 스트레스 없는 애가 어디 있니? 혜란은 끝까지 방어막을 쳤지만 선주는 이미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약봉지를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쉬어야지. 근데 혜란아, 내 남편 소식은? 아니, 이건 내가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선주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혜란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렸다. 혜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남편 소식이라니? 뭐가? 선주는 여유롭게 소파에 등을 기대며 대답했다. 너만 빼고 다 알더라. 그 로펌 젊은 여자랑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닌다며? 인스타그램에 사진 다 올라왔던데. 혜란아, 너 참 불쌍하다. 집이랑 가방 지키려고 그런 꼴 다 보고 사니? 혜란의 인내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크리스털 조각이 대리석 바닥 위로 튀어올랐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혜란의 고함에 선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어났다. 그래, 갈게. 근데 혜란아, 이제 내 서열 1위 자리는 반납해야겠다. 돈으로 산 가짜 행복이 얼마나 유통기한이 짧은지 이제 알겠지? 선주가 떠난 뒤 혜란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윤희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우정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현실은 냉정해.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박혔다. 혜란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정교하게 시술받은 피부와 명품 옷으로 치장했지만 거울 안에는 껍데기만 남은 중년 여성이 울고 있었다. 이때 안방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나왔다. 지훈은 울고 있는 엄마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시원해? 이제 다 들켰으니까 나 그냥 죽어도 돼?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란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자신의 서열을 지키기 위한 액세서리로 사용했음을 깨달았다. 혜란은 지훈을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차갑게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혜란은 단체 채팅방을 탈퇴했다. 30년 넘게 이어온 그 질긴 사슬을 스스로 끊어낸 첫 번째 행동이었다. 하지만 선주는 멈추지 않았다. 혜란이 나가자마자 남은 친구들에게 혜란의 사정을 낱낱이 중계했다. 혜란이 멘탈 나갔더라. 남편 바람에 아들 약물 문제까지.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선주는 이제 자신이 모임의 새로운 퀸비가 된 기분에 도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혜란의 추락이 끝나는 지점이 자신의 추락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경아는 홀로 작업실에서 혜란의 탈퇴 메시지를 확인했다. 경아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유리 울타리가 깨질 때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그 울타리를 가장 높게 쌓았던 사람이다. 혜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돈도 명예도 우정도 지켜내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퀸비의 눈물은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다. 혜란이 단체 채팅방을 나가고 윤희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째, 선주는 기어이 승전보를 울리듯 자신의 집으로 경아를 불러들였다. 30평형대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선주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이탈리아제 식탁보를 깔고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차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고향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 혜란의 들러리로 윤희의 배경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정점이었다. 경아야, 너도 봤지? 혜란이네 집안 꼴.
결국 돈으로 산 행복은 모래성이라니까. 우리 서윤이 봐. 내일 모레면 인턴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벌써부터 탐을 낸대. 선주는 끊임없이 딸 서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것은 선주에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혜란과 윤희를 짓밟고 올라선 자신의 유일한 권력이자 정당성이었다. 하지만 경아의 표정은 어두웠다. 경아는 며칠 전 취재차 들렀던 대학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서윤을 보았다. 의대 가운이 아닌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낯선 중년 남자의 차에 올라타던 서윤의 모습. 경아는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선주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난 말이야, 혜란이가 불쌍해. 그 큰 집에 혼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겠니? 아들은 약쟁이에 남편은 바람둥이인데. 역시 자식 농사 잘 지은 내가 최후의 승자 아니겠어? 선주가 깔깔거리며 웃을 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당황한 듯 멈춰섰다. 어머, 서윤아. 일찍 왔네. 경아 이모한테 인사해. 이번에 과 수석했다며? 선주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으스댔다. 하지만 서윤의 안색은 흑빛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선주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사줄 수 없는 수천만 원대 명품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혜란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였다. 경아의 시선이 팔찌에 머물자 서윤은 급히 소매를 내렸다. 엄마, 나 피곤해. 방에 들어갈게. 서윤이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자 선주는 눈치도 없이 말을 이었다. 제가 공부하느라 저래. 예민해서 그렇지 심성은 얼마나 착한데. 경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친구를 난도질하며 얻은 선주의 그 가짜 평화가 너무나 위태롭고 역겨웠기 때문이다. 선주야, 너 서윤이가 요즘 어디 다니는지 정말 아니? 서윤이 휴학했다며. 경아의 말에 선주의 웃음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휴학이라니, 우리 서윤이 실습 나가느라 바빠. 서윤이 의대 그만둔 지 반년 넘었어. 너한테 말 안 했니? 나 어제 병원 앞에서 서윤이 봤어. 실습 가운이 아니라 다른 옷 입고 어떤 남자 차 타는 거. 선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서윤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너 작가라더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니? 선주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사실 선주도 알고 있었다. 딸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고가의 화장품들, 밤늦게 걸려 오는 의문의 전화들, 그리고 학기 초에 등록금 고지서를 보여주지 않던 서윤의 태도. 하지만 선주는 믿고 싶지 않았다. 서윤이 의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선주가 혜란과 윤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잃는다는 뜻이었으니까. 선주는 미친 듯이 서윤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발로 찼다. 강서윤, 나와. 너 이모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너 의대 다니는 거 맞지? 대답해. 방 안에서 서윤의 울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언제 내 공부에 관심 있었어? 엄마는 그냥 친구들한테 나 팔아먹고 싶었던 거잖아. 나 의대 적성 안 맞는다고 몇 번을 말해. 나 작년에 제적당했어. 이제 됐어? 거실로 튀어나온 서윤은 팔목의 팔찌를 빼서 바닥에 던졌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그 잘난 사모님들처럼 살고 싶어서 나도 스폰 받았어. 엄마가 원하던 게 이런 화려함 아니었어? 선주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혜란의 아들이 약물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쾌감을 느꼈던 그 입술이 이제 자신의 딸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었다. 경아는 그 참담한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30년 전 고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된 그녀들의 서열 전쟁은 이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혜란은 고립되었고 윤희는 파산했으며 선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유일한 금탑이 오물덩어리였음을 확인했다. 선주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괴물이었어. 경아는 일기장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주는 서윤이 던진 팔찌를 손에 쥔 채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서윤이 의사 돼야 해. 그래야 혜란이한테 앉으는데. 선주의 집착은 이미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경아는 복도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혜란의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그 우아한 전쟁은
결국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서야 멈출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들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마지막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아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관찰자라고 자처했던 자신 역시 이들의 파멸을 기록하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공범임을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밤거리의 네온 사이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누구의 어둠도 밝혀주지 못했다. 서열이라는 유령에 홀린 여자들의 광기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다. 선주의 아파트에서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아는 작업실로 돌아와 마지막 챕터를 준비했다. 그녀들이 꿈꿨던 정점은 사실 낭떠러지 끝이었음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될 시간이었다. 선주의 집에서 터져나온 비명과 깨진 명품, 팔찌의 파편들은 30년 우정이라는 이름의 장례식에 바쳐진 마지막 제물이었다. 그날 이후 4사람의 단체 채팅방은 영원히 침묵에 잠겼다. 헤라는 펜트하우스를 내놓았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지루하고 추잡하게 이어졌고 아들 지우는 결국 요양병원을 겸한 재활센터로 거처를 옮겼다. 헤라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정교한 시술로 지켜온 피부는 푸석해졌지만 대신 그녀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실체가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남의 70평 아파트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준비하며 평생 버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들을 헌 옷 수거함에 던져 넣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헤란의 서열을 지켜주는 훈장이 아니라 그녀의 숨통을 조이던 올감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윤희는 연락 두절 상태였다가 어느 시장 어귀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화려했던 교와 윤희는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거친 손으로 나무를 묻히며 살아내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파산은 그녀에게서 연기를 앗아갔고 대신 생존이라는 정직한 감각을 돌려주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 가짜 가방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유. 윤희는 이제야 밤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선주는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딸 서윤의 제적과 스폰서 파문은 선주의 정신을 산산조각 냈다. 선주는 여전히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딸이 의사야, 곧 개업할 거야 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린다. 그녀가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서열의 탑은 무너졌지만 그녀는 그 잔해 속에서 나오기를 거부한 채 망상이라는 유리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헤란과 윤희를 이기기 위해 딸을 제물로 삼았던 그녀의 욕망은 결국 자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경아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록하며 자신의 소설 유리 울타리를 완성했다. 출판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자들은 여고 동창생들의 잔인한 심리전에 열광했다. 하지만 경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 역시 친구들의 파멸을 소재 삼아 자신의 성공을 일구어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가을날 경아는 고등학교 교정의 낡은 벤치에 홀로 앉아 보라색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30해 전 떡볶이 국물이 묻은 종이 위에 휘갈겨 쓴 소녀들의 꿈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커서 서로의 불행을 슬퍼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멋진 어른이 되자. 헤란이 쓴 그 문장 아래로 선주와 윤희의 동의가 담긴 낙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경아는 실소했다. 그토록 투명하고 맑았던 우정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였을까? 아마도 각자의 남편과 자식, 그리고 집 평수가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된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경아는 일기장을 덮고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보라색 가죽 커버를 집어삼켰다. 헤란의 사랑 고백도 선주의 질투 섞인 다짐도 윤희의 가난한 눈물도 연기가 되어 가을 하늘로 흩어졌다. 과거를 불태운다고 해서 현재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과거를 무기로 서로를 찌르는 짓은 멈춰야 했다. 경아는 작업실로 돌아와 마지막 문장을 수정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비참함을 거울 삼아 자신의 안도감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유리 울타리는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어 올린 마음의 감옥이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이 덮이고 그녀들의 전쟁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헤라는 이삿짐 트럭에 몸을 실었고
윤희는 시장통의 소음 속으로 숨어들었으며 선주는 텅 빈 딸의 방에서 환청을 듣고 있었다. 정점에 서려 했던 그녀들은 이제야 각자의 바닥에서 비릿한 삶의 진실을 만지고 있었다. 유리 울타리가 깨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파편들만이 남았지만 그 파편 사이로 비로소 찬바람이 통하기 시작했다. 가짜 우정이라는 온실에서 벗어나 시린 현실의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것이 그녀들이 지불해야 했던 혹독한 수업료였다. 경아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30 해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그 보라색 일기장을 쓸 수 있을까? 아마도 대답은 아니올 것이다. 하지만 경아는 그 시절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던 소녀들의 눈빛만은 진실이었음을 믿고 싶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정은 상하고 부패하여 악취를 풍겼지만 그 냄새조차 치열하게 살아내려 했던 한 시대의 흔적이었음을. 소설 유리 울타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독자가 남긴 짧은 댓글 하나가 달려 있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이겨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 질문은 혜란에게도 윤희에게도 선주에게도 닿지 못한 채 사이버 공간을 떠돌았다. 이제 그녀들의 이름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는 흔한 중년 여자의 이름이 되었다. 서열도 시기도 질투도 사라진 그 평범한 자리가 비로소 그녀들이 돌아가야 했던 원래의 자리였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 영원히 닫혔지만 현실의 수많은 유리 울타리 속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명품 가방의 무게를 견디며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다. 경아는 노트북 전원을 끄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제 안녕. 그것은 친구들을 향한 작별이자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괴물과 작별하는 소리였다.